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이 우리 청소년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사이버 도박 위험군인 청소년이 올해만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가운데 하나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적금인 내일채움 공제인데요. 이 사업이 내년에 사실상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 부족인데요. 국회가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40% 가까이 감액하면서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사업이 종료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부와 정치권 모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내일채움 공제의 중도 해지율이 늘어났다는 점과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고요. 야당은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해왔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지역화폐, 청년 패스 같은 사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내일채움 공제 사업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정책 공백 우려일 텐데요. 실제로 소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후속 사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일채움 공제 제도는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업계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지금도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임금을 넘어 식사비와 교통비 같은 각종 복지 혜택에서마저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을 탓할 문제도 아닌데요. 정부와 정치권이 저마다 청년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지 철저한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명선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네. 네, 국민의힘이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하는 공식 의결했네요. 전국이 표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요? 네, 96.46%라는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전국위원 제적 824명 중에 650명이 참여했고 찬성 627명으로 96.46%, 반대가 23명에 불과해서 3.54%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신임 비대위원장은 김기현 전 대표 사퇴 13일 만에 또 내년 4월 총선 106일을 앞두고 집권 여당의 수장이 됐습니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늦어도 오는 29일까지 15명의 비대위원 임명 절차를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비대위원까지 임명이 되면요. 네. 최고위원회는 해체되고요.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다시 원내대표직만 맡게 됩니다.
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비대위 활동 기한은 6개월이고요. 향후 전국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취임사를 밝혔습니까? 네. 일단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름의 승부수를 던진 게 가장 핫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부터 정치인 1일 아니 뭐 이제 반나절 됐다고 해야 될까요? 불출마 선언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번째 정치적 승부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라는 말로 이 사실상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사생결단이다,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영남권이나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를 통해서 쇄신 공천을 위해 본인이 선제적으로 불출마 카드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투 아웃 상황에서 어떻게든 방망이를 휘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후회 없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만큼 이번에 불출마 선언이 이 마지막 어떤 벤트를 대더라도 벤트가 맞나요? 배틀을 대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후회 없는 승부를 걸겠다라는 의지가 좀 엿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70년대생에서 90년대생 그러니까 7, 8, 9 세대를 공천하기 위한 일종의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을 세웠네요. 아주 단어들이 셉니다. 네. 조금 읽어드리면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거나 상대가 당 대표가 일주일에 3-4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뭐 취임 일성부터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데 주력했습니다. 이에 이 검사 한동훈 대 피의자 이재명이라는 구도를 설정하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해석이 뒤따랐고요. 네. 또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표현하고 국민의힘은 소수당으로 표현하면서 민주당을 때려서 그저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기존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인가라고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라고 답을 해서 이 검사와 피의자가 아니라 집권 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 간의 만남으로 국민들 앞에 과연 어떻게 비춰질지 좀 주목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좀 덜 비판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기자들이 이 수락연설 이후에 별도로 질의한 데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네. 그 응답에서는 사실 만나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게 본인으로서 가진 당대표의 임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지령을 전달할 대리인이고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했는데요. 네. 강선우 대변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라고 폼을 잡지만 야당에 대한 비난으로 점철된 취임 첫 일성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반성 한마디 없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모독과 독설부터 뱉는가라면서 이게 5천만 국민의 언어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독설로 가득 찬 윤석열의 언어로 첫 일성을 밝혔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용산 세레나데가 아니라 민심 세레나데부터 부르라 라면서 그 첫 소절은 김건희 특검법이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이야기할 시간에 창당 이후 당대표가 영겁 후 임기도 제대로 못 채운 윤석열 사당화부터 막아설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면서 이 김건희 제일주의야말로 국민들이 여당과 대통령에 질색하는 제일 원인 아니겠느냐라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당신이 되새겨야 할 말은 영화대사 한 대목이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요. 너나 잘하세요. 네. 반면에 윤건영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땡큐라는 이 우리 안의 생각,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의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한다면서 혁신을 통한 새로운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 이렇게 말했던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오늘 내놨습니까? 일단 또 역시 대답은 원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날 그 국민의힘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나온 김건희 특검법 수용 불가 입장을 사실상 재확인한 겁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 예.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 네. 커다란 산이 3개가 있다. 뭐 이렇게 네네.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 신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 부분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하겠다고 하는 시점이 내일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이번 한 주가 네. 빅 이슈만으로 하루하루가 꽉 찬 그런 일정인데 네. 일단 뭐 여의도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락연설에서 네. 정치가 게임과 다를 게 없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마치 누가 이기는지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임과 달리 정치는 누가 이기는지 못지않게 왜 이겨야 하는지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 둘은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말이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엮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일종의 선을 그은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준석 대표는요. 예정대로 내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엽니다. 네. 3번 출마해서 3번 낙선한 곳이죠. 서울 노원병의 한 갈비집에서 탈당에 대한 소회 그리고 신당 창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석 신당은 출발할 것 같네요.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 기정사실화되어 있고요. 이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함께할 것인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네.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진이나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합류할 것인가가 관심사이긴 한데 이 역시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비대위원은 어떻게 임명할지. 네. 오늘 이제 비서실장은 임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신보다 2살 어린 75년생의 초선 김형동 의원으로 이 비서실장을 임명했는데요. 네. 불가피하게 또 같은 율사 출신이고요. 아, 그래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법연수원 27기이고 이 김영동 의원은 사법연수원 35기입니다. 네. 전공은 다르지만 서울대 선후배 사이고요. 아, 그래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엮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이낙연 전 대표하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오늘 만났다고 하네요. 조찬회동했다고 하죠? 네, 아침을 같이 먹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후에 이제 입장문을 따로 냈는데 두 사람은 국가와 민주당 안팎의 문제들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이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한 새 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근데 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세균 전 총리를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날 거잖아요. 네. 28일 날. 그렇습니다. 만나는데 만나기 전에 이낙연 전 대표하고 뭔가 정세균 전 총리하고 같이 뭔가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 어떤 대안을 내놓으면 좋을지 뭐 이런 것도 조율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낙연 전 아무래도. 대표가 이재명 대표직 사퇴 안 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와가지고 도대체 어떤 대책이 나올지가 궁금한데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거 아니냐 아니면 공관위원장을 뭐 어떻게 외부 인사로 추천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더라고요. 네, 정말 이 말 그대로 이 세 명의 총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했던 정세균, 김부겸, 이낙연 이 세 사람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이렇게 되면요. 네. 아마 민주당 내 내홍이 봉합된 듯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당대표로 공천권을 행사한 뒤에 선거운동에만 이 새 총리를 앞세우려는 꼼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낙연 전 총리가 혁신이 조건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내걸고 있는 만큼 이 전 총리가 포함된 이 새 총리 공동선대위원장 체제가 실제로 출범할 수 있을지는 정말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공관위원장 맡으면 안 되나요?
한번 그럼 그렇게 받을 수도 있지 중간에서 않을까요? 직접 김성환 진행자가 협상을 좀 네. 그걸로 될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며칠 내로는 뭔가 가시적으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관위원장 임명 보면 또 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에 더해서요. 이재명 대표 일정을 보면 또 조금 예측이 가능한데요. 네. 일단 28일에 정세균 전 총리 만나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해가 넘어가면 1월 1일과 2일에 경남 봉화마을 또 평산마을을 각각 찾아서 권양숙 여사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이재명 대표와 새 총리 회동 또는 민주당 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도 좀 주목됩니다. 새 총리라고 하는 삼총사도 아니고 새 총리라는 이름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는 갑자기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4명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게 충분히 보일 수도 있는데 한 댓글을 보니까요. 네. 신호등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3개가 있어야 안전하게 느껴진다라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또 그럴듯한 설명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럴듯한데 지금 네. 민주당의 내홍이 일단은 시급한 현안이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국민의힘하고 많이 비교되는 측면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위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 협상을 했지만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네요. 여야의 쟁점 민생법안 논의기구죠. 2+2, 2+2 협의체가 일주일 만에 다시 협상에 나섰지만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25분 만에 끝났습니다. 시작부터 뭐 기싸움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서로 내 탓이다, 네 탓이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떠넘기면서 결국 기싸움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2+2 협의체의 존재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늘 2+2 회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계호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하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할 기회가 남아있다. 또 2+2 협의체에서도 계속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양당이 지혜를 모아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법부터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지만 향후 일정 자체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네. 또 언제 만나서 협의를 하게 될지 마주할지 역시 불투명합니다. 네. 그리고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네.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에 휩싸였어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아들, 동생, 조카, 처제 이름으로 민원이 다수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사실상 청부 민원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최근 접수된 이 비실명 대리 신고서를 보면요. 지난 9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뉴스타파 이 김만배 신앙림 녹취 파일 보도와 관련해서 방심위의 심의 민원 10건이 들어왔는데 네. 이 10건이 모두 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과 이 대표로 있었던 미디어 연대 추정 인물들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이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KBS, MBC, JTBC 뉴스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이 중 일부는 열흘 뒤에서 한 13일 뒤에 취하됐다고는 하지만 네. 이 민원이 대거 어떤 특정 날짜를 전후로 해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청부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 시점과 관련해서는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9월 4일이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 파일 보도에 대해 방심위 등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언한 직후입니다. 그 당시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기문란이다 이런 네. 표현을 쓰기도 했었잖아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바로 9월 4일 당일부터 6일 사이에 친인척들이 대거 동원된다시피 한 민원이 제기됐으니까요. 아까 이제 10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보도를 보면 160건이 들어왔고 예, 그중에 맞습니다. 이게 중복 민원도 있기 때문에 네. 40명 정도가 가족 지인, 그러면 전직 직장에 있던 사람들, 네. 관계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좀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예. 이에 대해서 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한 민원인 상태인데요. 개인정보 유출이다. 네. 그러니까 민원인의 개인 신분이 유출됐기 때문에 자신과 관계가 있는 인물들로 밝혀진 것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민원을 아까
뭐 청부민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진짜 국기문란 사건이다. 방통위원장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언론사에다가 과징금 처분까지 내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 민원인이 신원이 드러나게 했다라고 지금 문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동생 인터뷰가 나온 보도가 있는데요. 예. 이 동생분의 말에 따르면 사실 다들 가족이고 네. 뭐 어떤 한 자리에 모이면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단 모 방송국의 보도를 보면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문구 자체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흡사하고 매우 유사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충분히 의혹을 살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인다는 게 일각의 해석입니다. 방심이 내부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이렇게 국민권익위에 네.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제일 그렇습니다.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보자 색출을 하고 있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류희미 위원장 명의의 보도 자료를 방심위가 냈는데요. 네. 민원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은 중대 범죄 행위라면서 공익신고로 포장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통해서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히 규명해낼 것이라며 역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류희림 위원장은 이 위원장 나름대로 방심위 간부들을 소집해서 대책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네. 감사실의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하고 방심위 존립 기반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끝까지 제보자를 찾아내 일벌백계 하고 허락 없이 사무실 공간 들어오는 언론 취재에 경고하고 불응 시에는 경찰에 신고하라. 이렇게 적반하장식 강경 대응을 보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아닙니까? 네. 누구보다 언론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 자리 아니에요? 심지어 기자들의 글쎄요. 출입을 사실상 막는다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민주당은 일단 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류희림 위원장은 직권남용과 언론 탄압을 자행한 것이다. 스스로 사퇴하거나 최소한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네. 또 류 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국회 과기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로 기자회견을 별도로 열었는데요. 네. 방심위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가족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인지하고도 신고 및 회피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송 소위와 정기회의 등 심의에 참여했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 5조,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규칙 4조, 방심위 임직원 행동강령 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권 추천목의 방심위원들도 오늘 성명을 냈고요. 역시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전체 회의 개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언론노조 역시 성명을 냈고요. 제보자 색출을 할 때가 아니라 청부심의 공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내일 국회에서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죠. 네, 이 김홍일 후보자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는데 네. 이후에는 법무법인에서 일을 했죠. 그러면서 여러 그룹의 사회이사를 맡았습니다. 근데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오리온 그룹의 사회이사를 맡으면서 3억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회이사로 재직할 당시에요. 오리온 그룹 오너 일가인 이화경 부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김홍일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당시 경찰이 신청한 이화경 부회장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에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적시한 겁니다. 이화경 부회장은 오리온그룹 창업주 딸이고요. 담철곤 회장의 부인으로 그룹 지주회사인 오리온홀딩스 최대 주주인데요. 지난 2018년 개인 별장을 지으면서 법인 자금 20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기 네.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인사청문회를 좀 지켜보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선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게는 수천만 원의 빚을 진 청소년들이 빚을 갚기 위해 또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데요. 청소년들의 도박 실태 어느 정도인지 조호연 도박 없는 학교 교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청소년 도박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지금 뭐 온라인 도박이 생긴 지 20년이 되어 가는데요. 네. 그동안 제재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예. 아이들이 지금 불법인지 합법인지조차 좀 구분을 못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걸로 치면은 2차 범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게 도박인지 아닌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종의 이걸 그냥 놀이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도박을? 예, 학교에서 거의 한 30-40%는 다 하고 있고요. 30-40%요? 예. 어떤 도박을 합니까? 예전에는 토토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바카라를 하는데 그 바카라도 일반 바카라가 아니라 스피드 바카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강원랜드에 없는 변종 바카라, 배팅 시간이 10초밖에 안 걸리는 변종 바카라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휴대폰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베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베팅을 합니까? 계좌로 자기들 계좌로 입금을 해가지고 베팅을 하죠. 그런 학생이 10명 중 3, 4명일 정도로 많다고요? 예. 지금 통장 없는 애들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요즘에는 통장도 있고 카드 갖고 있는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이건 좀 놀랄 정도인데요. 예. 지금 이제 처음에 청소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바카라 인터넷 도박이나 이런 거에 빠지게 됩니까? 제일 많이 잡고 나는 게 불법 웹툰이랑 불법 OTT를 통해서 유입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는 아이가 이제 그걸 보고 돈을 땄으면은 다음날 학교를 가서 아이들한테 이걸 자랑을 해요. 네. 야, 내가 10,000원 가지고 내가 50,000원 땄다, 100,000원 땄다. 자랑을 하면 친구들이 또 오후 모여가지고 그 게임을 같이 하게 됩니다. 예. 학업이 엄청 빨라요. 보통 한 아이가 도박을 알고 그 학교를 가게 되면은 다음날을 되면은 한 10명은 도박을 같이 그 게임을 하게 되고 일주일이면 학교 전체가 퍼집니다. 이게 그러면은 도박을 하면 학생들이 이게 불법 도박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돈을 잃고 따고 합니까? 처음에는 이제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50,000원, 100,000원 이렇게 어렵게 구해가지고 어머니한테 거짓말도 도박을 하게 되면 거짓말이 이제 늘게 돼요. 그렇죠.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몇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이들이 돈을 잃어서 나쁜 게 아니라 그 불법 도박하는 애들이 아이들을 많이 섭외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아이들을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케터로 보는 거예요. 예. 이 아이들한테 3만 원, 5만 원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따기도 하고 읽기도 하면서 얘한테 도박을 중독시키면은 이 아이는 그 사이트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한테 야, 내가 공무원이 얼마씩 하루에 3만 원씩 주니까 광고해라. 그럼 그 아이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들어가지고 광고를 하죠. 예. 그러면은 3만 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아주 유능한 마케터를 하나 섭외한 거죠. 사이트는. 그런 마케터를 50명만 섭외하면은 그 사이트는 광고는 끝난 거죠. 그러면은 청소년들이 예를 들면 돈이 계속 돈을 버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주로 그렇죠.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쓰는 입장일 텐데. 예. 그럼 이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했다가 돈을 잃으면은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애들이 도박을 하게 되면은 좀 풍족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총판권을 줍니다. 어떤 건요? 총판권, 도박 총판권을 줘요, 사이트에서. 도박 총판권요? 예, 그 아이가 사람을 이게 도박을 데리고 올 때마다, 사람을 데리고 올 때마다 예. 프로테이지를 먹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잃던지 베팅 금액의 몇 프로든지 프로테이지를 먹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아이가 쉽게 말하면 그 학교에서 싸움 잘하는 한 아이가 그런 총판권을 가지고 있으면 네. 학교 내에서 게임하는 모든 애들의 돈 잃는 금액이나 베팅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걔한테 수수료가 떨어져요. 그래요? 그러면 걔는 하루에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씩 법니다. 하루에. 하루. 그러면 그 애가 그 돈 가지고
20만 원 꽂고 50만 원 받고 50만 원 꽂고 100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안에서 사채가 돌아가요. 그러면 이게 사이버 도박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돈이 오고 가는 게 되고 거기 일종의 고리대금업처럼 다른 학교 친구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한단 말이에요. 학교가 그냥 하우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하우스가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한 거의 도박을 단속 안 한 지가 20년 됐고 10여 년 동안 이 체계가 그대로 유지해 옵니다. 또 이런 시스템에서 하루에 그 수백만 원씩 벌었던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예. 직장을 구하지 않고 사이트를 직접 개설해가지고 본사를 만들어요. 후배들한테 다시 또 총판을 내려주고 이런 대물림이 이 불법의 대물림이 학교 내에서 문화처럼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이 불법 도박 사이트 들어가서 예. 그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지금 그 나름대로 조사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까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애들이 지금 많잖아요. 예. 학교 내 시대 파악은 제가 더 학교보다 더 많이 합니다. 학교 내에서 어떻게 도박을 어떻게 시작했고 누구한테 시작했고 총판이 누구고 어떤 게임을 타고 있고 이런 건 제가 많이 시대 파악을 하고 있죠. 특히 뭐 심각한 지역이나 뭐 이런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거는 어디 특정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그 특정한 아이, 특정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아닙니다. 이건 그냥 문화예요. 그냥 애들이 그냥 뭐 스타크래프트 좋아하고 뭐 또 무슨 게임 사하고 좋아하듯이 그냥 그 중에 하나로 시작하면 돼요. 근데 어른들이 이것 때문에 하도 뭐라고 하니까 애들이 그래서 눈치만 보는 것 뿐이지 이거에 대한 뭐 불법성이나 뭐 양심의 가치가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주로 그러면은 이런 도박을 그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예. 처음 도박을 하기 시작하는 연령대는 한 몇 살 정도 됩니까? 저희 애들 제일 어린 애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있고요. 예. 애들한테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도박을 합니다. 초등학교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도박을 합니다. 그러면은 점점 지금 초등학교 뭐 고학년이나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도박에 손을 대면 점점 심각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빠지게 될 거고. 그 어린 그 중학교 1학년 꼬마애가 정말로 도박을 잘합니다. 하는 걸 보면은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심각한 게 하루 이틀 뺐던 게 아니죠. 한 1년은 해야지 그만한 기술이 나오는데 애들이 도박을 너무 잘해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온라인상에서 도박비를 지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또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한다, 되돌려받고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하는 건데 예. 학생들이 2차 범죄에 노출되는 거는 도박 사이트에서 노출된다기보다는 이 진짜 현실에서 학생들끼리 돈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2차 범죄에 노출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범죄인데 아이들은 그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 정도는. 그러면 예를 들어 돈 갚으려면은 대신 이거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만 원 없는 애가 일주일 있다가 50만 원이 되겠습니까? 못 갚죠. 그렇게 되면 계속 이자를 낳고 계속 불어가지고 더 이상 손을 못 대줄 만큼 이제 갚지 못할 만큼 커지면 그 애는 매일매일 광고를 해야 됩니다. 이자를 까기 위해서. 광고를. 그럼 그 총판의 수익이 늘어나겠죠. 근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교 폭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저희 애들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지금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애들이고 그 애들에 대해서 보면은 강절도, 강도나 절도 이런 큰 범죄는 없는데 예. 제일 많은 게 그 온라인 사기가 많습니다. 온라인에 그 물품 사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게 가장 많아요. 이건 학교에서도 혹시 이런 상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는 쉬쉬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쉬쉬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학교만은 언론에 안 나오길. 만약에 나오면은 그 제보한 애를 색출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카카오뱅크 계좌 발급 업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달라 이런 공익신고를 하셨다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불법 도박의 핵심은 계좌예요. 네. 지금 시중은행에서 그 계좌를 지금 계속 그 신규 계좌 발급을 좀 막고 있잖아요. 예.
좀 규제를 합니다. 대포통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근데 카카오는 우선 신규 발급을 하기 쉽지만 그 한도를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규제를 다른 은행에 비해서 엄청 많이 쉽게 풀어줘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범인이든 개인이든 하루에 한 5억씩 이렇게 계좌에 차고 막 이러는 경우가 없잖아요. 살면서. 네. 집을 뭐 사는 경우 빼고건. 근데 이렇게 한도를 너무 쉽게 올려놓으니까 이 통장들이 전부 다 불법 시장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계좌 중에서 카카오 계좌가 한 30%입니다. 불법 계좌 중에서. 네. 지금 그러면 이렇게 도박에 청소년들이 손을 대기 시작하고 여기에 빠지고 이제 빚을 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 그게 이제 범죄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뭐 법무부가 어떤 뭐 대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청소년들을 다시 그 교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그런 기관 같은 건 없습니까? 한국 도박 그 치유원이라고 있어요. 예. 도박 그 치유원이라고 있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예방하고 치유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도박에 중독된 애가 여기를 제 발로 걸어가는 경우도 없고 부모님이 끌고 간다고 해도 얘가 거기 가가지고 나아지질 않아요. 네.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10여 개 됩니다. 전국에. 예.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실효성도 없지만은 그리고 도박 중독이라는 게 예방 치유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예. 아예 불법 도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야 되거든요. 예. 그게 가장 큰 예방이고 치유인데 그 중독된 애를 앉혀놓고 하지 마라. 그러고 뭐 정신과 약을 뭐 이기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좀 저희 청취자분들도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를 뿌리를 뽑아야지 이게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계좌가 도박 자금의 입이에요. 예.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입이 계좌예요. 이 계좌를 막아버리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IP를 차단한다고 그러는데 방통위에서는 네. 이건 아무 실효성이 없는 거고 웃어요 다. 불법한 애들이. IP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예. 계좌에 집중을 해야 돼요. 계좌에.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계좌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부모님 계좌를 이용한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계좌가 아니라 불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들을 모두 잠가버려야 돼요. 불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 예, 지금 저희가 지금 한 100몇 개 잠갔거든요. 예. 잠그면은 이 잠그는 이 금액이 전부 다 국고로 환수됩니다. 네네. 우리는 5만 원 정도 애들이 해가지고 잠갔지만 불법 애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그 피해액은 3억 이상입니다. 그럼 이걸 그 검찰이나 경찰에 넘겨주고 수사를 뭐 같이 공조해서 하자거나 이런 제안을 해보신 적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100군데 잠가가지고 지금 경찰서 지금 3군데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수사하고 있다 하니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실태가 있다고 하는 걸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그렇고 좀 뭐 어른들이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년들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좀 놀랐는데요.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기회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더 만듭니까? 예, 뭐 짧게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범정부 TF팀이 생겼는데 네. 두 달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매년 이랬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론이 생각하시면은 뭐 한다고 기간을 만들었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같이 없어져요. 항상 이랬어요. 지켜봐 주세요. 좀 문정부에서 TFT 만들어가지고 청소년 도박 만든다고 했으니까 어떤 결과 조그만한 쥐꼬리만한 결과라도 나오는 게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도 방송 다 듣고 계시니까요.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호연 도박 없는 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한 주간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빅데이터가 뽑은 이번 주 1위 분야는요. 역시 문화 분야의 종교 분야고요. 크리스마스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이 크리스마스가 올해는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크리스마스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이죠. 성당과 교회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 예배가 이어졌고 특히나 이제 성탄 전야 그리고 성탄 오전까지 곳곳에서 눈이 내리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이어져서 올해는 네. 좀 어느 때보다 특별했던 것 같고요. 네. 이 산타에 대한 키워드에서 좀 재밌는 게 평소에 미사일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미군의 그 항공우주사령부가 있는데 맞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산타 위치를 이제 추적해서 맞아요. 중계를 하잖아요. 추적해 주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성탄 전야에 지구촌을 가르지는 산타. 그러니까 산타가 하루 밤 만에 지구를 다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제 레이더 추적하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술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네. 뭐 국방력이 낭비되는 게 아니고 미사일 추적 기술이 그대로 쓰이는 건데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밤 11시 25분에 보통 이제 이 산타가 도착한다고 하는데요. 되게 좋은데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 산타가 그 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를 돌 수 있는 게 산타의 일부는 인간의 하루보다 길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령부가 얘기를 했고 다만 100kg이 넘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굴뚝을 통과하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즐거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크리스마스는 좀 여러 가지 색깔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레이 크리스마스인 거죠. 네. 공습으로 어린이 수십 명이 사망하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탄절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입니다. 특히나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자체가 가자지구 분야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 네. 성탄절 관련 행사도 모두 다 취소되고요. 원래 이 베들레헴이라는 부분이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에 속하는데 예. 이 구역이 오히려 온통 슬픔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 교회가 네. 가자지구에 있는 건 아니고 네네네. 별도로 네, 그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자치구. 서안 네네.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에 있기 때문에 네네네. 가자지구하고는 떨어져 있죠.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구역이 때문에 올해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모든 행사가 취소됐고요. 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크리스마스 포연이 좀 가득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정교의 1월 성탄절을 벌이고 12월에 맞는 우크라이나의 첫 성탄절이었는데 러시아가 포격과 드론 공격을 이어갔고요. 헤르손과 하르키우 등을 포격해서 주민 4명이 숨지고 미콜라이와 자포리자는 드론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제 독일 경찰은 이슬람 단체들이 쾰른 대성당을 공격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아서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등 테러 공포로 긴장 속에 성탄까지 보냈는데요. 참 이 성탄의 의미를 정말 되살릴 수 있는 참 성탄이었으면 좋겠는데 전 세계에서 너무나도 많은 아픔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독일에 산타 우체국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그 아이들이 산타한테 답장을 기다리면서 한 30만 통 편지를 보냈는데 제일 많이 바라는 게 세계 평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른들이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위 주제로 가볼까요? 2위 주제는 산업 분야고요. 제철 분야의 키워드는 화재라는 키워드입니다. 포스코 이제 포항제철소죠. 화재로 중단됐었던 용광로가 이틀 만에 모든 정상 가동이 됐다라는 것인데요. 23일 오전 7시 7분에 포항제철소 내 2고로 주변에서 불이 나서 2시간 이제 불이 났고 이게 네. 2시간여 만에 꺼졌다라는 것입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공장 대부분이 정전돼서 조업에 큰 차질을 빚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이번에 왜 같이 키워드로 나왔냐면 네. 이 포스코가 이상하게 회장 임기 말에 항상 대형 사고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이냐에 대한 좀 이슈가 나온 것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좀 안전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뭐 23일에 그 정부에서도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포항제철소는 우리나라 철강 생산의 핵심 기지다 보니까 네. 조금만 이슈가 생겨도 이제 산업의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라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이 아니고 과거 또 정준양 회장 시절에도 광양고로 화재 동호안 붕괴, 권오중 회장 시절에는 고로 화재 직원 사망 사고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게 꼭 마치 정권 말의 레임덕처럼 포스코에서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최정우 회장의 경우에는 내년 3월에 임기 종료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규정 연인 규정인가 뭐 그걸 손대려고 한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수사에 들어갔다던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네. 굉장히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한 상황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3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3위 주제는 연애 분야고요. 키워드는 KBS 연예대상인데요. 네. KBS 연예대상이 생각보다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무분별한 상 퍼주기다. 뭐 납득하기 어려운 수상 기준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 이제 23일 오후에 생중계가 됐는데 어쨌든 연예 대상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상을 이제 그래도 뭐 대상 누구 뭐 아니면 뭐 주수상 누구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그냥 쉽게 말하면 너무나도 계속 퍼주기식 상이다. 너무 쪼개기식이다. 모두 다 상을 주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이슈가 뭐냐면 이 연예대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1위를 이제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김숙 씨가 어떤 거에 좀 이슈가 있었냐면 홍김동전이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에서 상당히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프로그램이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폐지 종영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계속 이거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좋게 있는데 왜 이걸 없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제 KBS의 또 골든걸스 같은 좀 새로 올해 나왔던 프로그램들이 지금 없어지고 또 이제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들만 남아 있다 보니까 과연 이제 내년에 KBS의 예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좀 온라인상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KBS 입장에서 좀 씁쓸한 건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홍김동전에서 나왔었던 주우재 씨가 이제 이번에 또 수상을 하면서 또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게 폐지가 되더라도 끝까지 웃자라고 하는 마지막에 얘기한 게 뭐냐면 각 멤버들이 다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이걸 유튜브에서 계속 이어서 하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KBS의 이제 내년에 또 예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온라인상에서 같이 나왔다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S 방송에서 KBS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근데 이게 뭐 온라인상에서 순위로 나온 거라서 일단은 뭐 이슈를 뭐 안 말씀드릴 수가 그렇죠. 없어서 그렇죠. 일단은 네, 데이터상에 나온 거라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4위 주제는 환경 분야의 한파라는 키워드고요. 어떻게 보면 폭설 한파 때문에 많은 이제 시름이 깊어지는 농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러 가지 뭐 좋은 이야기 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눈이 너무나도 내리고 이제 한파가 심하다 보니까 네. 월동 채소 재배 농가들의 시름이 좀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농산물 값이 이제 들썩거리는 건 결국 물가 상승에 연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휘발유 경유 가격은 점점 내려가는데 이 한파 폭설 여파로 농산물 값이 들썩인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물가의 연말 둔화 가능성이 경고등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계속적으로 이번에 좀 겨울 날씨를 생각해 보시면 갑자기 네. 따뜻했다가 갑자기 영하 20도가 됐다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 채소들이 자라기가 참 좋지 않은 상황일 수밖에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뭐 추우니까 네.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 유가도 이제 계속 고민이 되고 있고 또 수혜주나 통행 차질 같은 것도 일어나니까 기름값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경도 많이 변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들 이게 이제 올해만의 일이 아니라 내년에 혹은 후년에 계속 더 심하게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온라인상에서 같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길러 먹어야 되나요? 글쎄요, 이제 집에서 요즘에 많이 네, 뭐 기를 수 스마트 있어요. 팜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네. 참 이 흙의 냄새가 참 중요한데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말로 그냥 중요하다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환경의 파괴를 좀 속도라도 늦출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환경에 신경 쓰잖아요. 네. 우리 후세대가 다음 세대가 그거에 득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사실 이미 뜨거워져 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지금 막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네. 우린 다른 대책을 일단 만들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네. 세대, 자녀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환경 문제에 좀 더 신경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 5위 주로 가볼까요? 네, 5위 주제를 위해서 조금 앞에 빨리 했는데 왜냐면 네. 이게 조금 어려워서 아, 네, 그래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IT 과학 분야인데요. 제4 이동통신사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동통신사가 하나 더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제4 이동통신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우리가 통신 3사라고 하잖아요. 네 번째 통신사에 관련돼서 지금 입찰과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미 7번이나 유찰이 됐고 실은 이게 한 2008년, 2007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얘기거든요. 예. 근데 계속 안 되고 그러다가 이번에도 또 다른 계기가 생겨서 예. 그 계기 때문에 지금 제4통신사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그럼 이게 어떤 계기가 생겼느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네. 우리가 보통 5G라고 할 때 기존 통신보다 엄청나게 수십 배 빠르다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렇게 홍보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지금 안 됐죠. 네. 안 된 이유가 뭐냐? 원래 이 5G에 쓰는 이 통신 기가헤르츠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3.5기가헤르츠가 있고 두 번째 28기가헤르츠가 있어요. 네. 기가헤르츠가 높아질수록 속도가 빠른 대신에 예. 설치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많은 짧은 기간에 이 짧게 그러니까 아주 간격을 좁게 기지국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은 3.5기가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네. 통신사들이 28기가헤르츠를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주파수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28기가헤르츠 주파수가 이제 미달이 되면서 다시 정부에게 회수가 됐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 28기가헤르츠 제대로 된 5G 이 기가헤르츠가 남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이제 새로운 4통신사를 넣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통신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비싼 돈 받으면서 했었던 게 그러니까요. 제대로 된 5G 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포기한 기술을 갖고 새로운 통신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제4통신사를 모집을 할 때 정부에서는 큰 기업들 뭐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들이 들어오기를 원했는데 지금 네. 입찰한 세 곳 다 그래도 어느 정도 통신에 대한 경험이 있지만 실력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규모가 좀 작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걱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5G 요금 많이 받은 것만큼 네. 제대로 속도 나오게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왜 제가 뒤에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슈의 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에 당분간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그 밖에 동쪽 지역도 대기가 건조해지겠고 오전까지 내륙 지역 곳곳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그동안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화재 예방과 교통안전, 보행자 안전사고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영하 3도, 광주 1도 등 전국이 영하 10에서 3도로 모레까지 경기 북부,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일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대구 9도 등 전국이 5에서 12도로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과 광주 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 밀려오겠습니다. 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와 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는 오전까지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2도, 습도 79%,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은 새롭게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발견된 것, 그렇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16세기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란 책에서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이상사회를 이렇게 그립니다. 유토피아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6시간만 일을 한다. 모어는 여기에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아무도 빈둥거리며 나태하게 지내지 않고 모두가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도록 관리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어느 누구도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짐승처럼 혹사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20세기 최고 경제학자 중 한 명인 존 메이너스 케인즈는 1930년 여름 실업률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 파시즘이 기승을 부리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강연을 하는데요. 케인즈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처럼 당시 사회 흐름을 거스르는 예측을 내놓습니다. 2030년 인류는 무한한 여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과제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케인즈는 정치인들이 긴축 재정을 펼치는 실수를 저지르지만 않는다면 100년 뒤인 2030년 서구 사회는 주당 15시간 일하게 될 거라고 선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은 4시간 정도만 일하면 충분하다고 말했고 190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2000년이 되면 노동자들은 하루 2시간만 일하게 될 거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포드 자동차 설립자 헨리 포드는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면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처음으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했고 미국 의회는 1938년 주 5일 근무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자본주의에 싹이 움트던 16세기 이후 세계의 석학들과 국가들은 이렇게 기술의 발전과 함께 노동시간이 점점 줄어들 거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지금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죽을 만큼 무료한 게 아니라 죽을 만큼 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 더해 대법원 판결로 우리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21시간 반을 연이어 이틀 일하고도 모자라 9시간을 더 일해도 되는 위법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제 몸을 불사르며 절규했지만 우리는 이제 기계보다 못한 신세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이상은의 삶은 여행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4287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또 집안일하고 시사야 하는 이 시간이 제가 가지는 유일한 시간인데 정말 행복하면서도 서글프네요. 이렇게 일종의 이제 소감같이 문자를 주셨고요. 8356님, 대법원 판결 기사 듣고 한숨이 나오더군요. 노동유연화 좋죠. 좋은데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있는, 과로사가 있는 이 나라에서 이런 판결은 좀 한숨이 나왔어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글쎄요, 대법원 이게 이 법 자체를, 법의 미비점을 이제 지적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기존의 이제 행정 해석하고는 좀 다른 이런 판결을 대법원이 내놔서 행정 해석을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법률 자체의 어떤 미비점들을 빨리 국회가 보완해야 하는지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빠른 방법은 국회에서, 지금 대법원에서 이렇게 법안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보완을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글쎄요, 저도 하루에 한 2-3시간 자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 하루 견디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바쁘다는 이유로 21.5시간을 연 이틀 하고 집에를 사실상 못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9시간 근무를 또 한다고 그러면 주당 사흘을 그렇게 근무하면 사람 몸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현실이 된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좀 뭐라 그럴까요? 견디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한번 좀 같이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반찬뉴스 유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도봉구 아파트 화재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요. 합동감식이 진행이 됐다고요? 네.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20분께까지 총 21명의 인력이 투입이 돼서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 합동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3층에 아파트에서 발화가 됐다라고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이 거실 인근 작은 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를 했는데요. 합동감식하고 나니까 작은 방에서 담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보통 전기기구 오작동이나 누전으로 인해서 발화되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다른 요인들도 배제가 된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화재 경보기 등을 포함해서 이 작동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왜 그 3층에서 불이 나서 위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번졌다라고 제가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아파트가 필로티 구조인데다가 방화문이 다 열려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화재를 빠르게 번지게 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당시에 2001년에 이 아파트가 준공이 됐는데 16층 이상부터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던 부분도 원인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은 6층 이상 아파트가 모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아파트 이제 오래된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4시간가량 불이 난 3층을 이제 찾아본 결과 그 방에 거실과 인접한 방에서 담배와 라이터가 발견이 됐고 화재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화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여기서 뭔가 실수를 해서 발화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빠르게 번져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11층에서도 계단의 사망자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조사가 됐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살고 있던 그 주민들은 그러니까 크게 지금 다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 조사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30여 명이 다쳤고 2명이나 사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아이를 안고 탈출하려다가 네. 아파트 밖으로 이제 몸을 던졌잖아요. 예. 그래서 30대 가장의 안타까운 사연이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4층 주민인 가장인 그 박모 씨와 그리고 10층 주민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3층의 박모 씨는 추락에 의한 여러 둔력 손상이라는 부검 1차 소견이 나왔는데요. 네. 그 각각 아이를 한 명씩 안고 이제 부모님이 뛰어내린 것으로 네, 알려졌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예. 이제 0세하고 2세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2살짜리 아이를 먼저 경비원들이 재활용 포대를 깔았던 모양이에요. 거기다 아이를 던져서 대피를 시키고 이제 0세 꼬맹이는 너무 어리니까 네. 이불에 감싸가지고 품에 안은 뒤에 뛰어내렸대요. 예. 아버지가. 근데 그 뒤에 이제 부인은 그 다음에 이제 대피를 한 상황이었는데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아주 크게 다친 것으로 이렇게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 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요. 병원으로 옮겨진 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 아파트 단지에 원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대요. 네. 근데 올해 이제 큰 아파트로 옮겨서 평소 옮겨서 이사한다고 무척이나 좋아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 가면 청소업체 시켜서 그 청소를 하는데 네. 본인들이 와서 직접 청소를 했던 거를 주변 분들이 다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를 낳은 뒤에 더 큰 집이 필요해서 이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어쨌든 이 집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아래층에 화재가 발생한 이 상황을 접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이 이렇게 돼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그 10층에 거주하던 임모 씨의 경우에도 지금 사건이 알려졌는데 70대 부모님과 남동생을 먼저 탈출을 시키고 본인이 마지막에 탈출을 하려고 하다가 11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잖아요. 그 참 좋은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살았는데 생때 같은 자녀를 먼저 보내고 나니까 너무 이렇게 황망하셨던 거죠. 유학 갔다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0대 가장분은 약사시래요.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굉장히 지도력 있고 좋은 분이어서 주변 분들이 굉장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슴이 답답하다 이렇게 호소하는 네. 아파트 주민들이 많다고요. 그 화재가 나고 나면 화재가 완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냄새가 계속 네, 나잖아요. 맞아요. 예. 네, 어린 초등학생들하고 동네 주민들의 경우에는 가슴을 답답하다고 호소하시거나 기침할 때마다 검은 가래가 나온다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냄새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불이 활활 타고 있었다. 연기가 너무 심해서 문을 닫았는데 기침을 하니까 가래가 이제 새카맣게 돼서 나온다. 지금도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주민들이 있고요. 유독가스를 이미 한 번 정도 마신 분들도 제법 있어서 만약에 그때 내가 조금만 잘못됐더라면 사망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들이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라인에서 이제 옆 라인에 계신 분들도 공포감을 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피소가 그 인근 노인정이 꾸려졌는데 여기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서울 서대문의 한 산부인과에서도 불이 났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아기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똘똘똘 싸가지고 건물 밖으로 대피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 7시쯤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산모와 신생아 등 45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피하라는 소리를 치고 이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대피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인력이 80명, 차량이 23대가 동원돼서 화재 발생은 6시 58분쯤에 신고가 들어갔는데 오전 7시 15분에 완전히 진압이 됐습니다. 이 병원이 지하 3층 지상 13층이에요. 크네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웠습니다만 별다른 인명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 병원 직원이 지하 1층 건조기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을 했답니다. 목격을 하고 바로 신고를 했는데 그 빨래 건조기에서 불이 발생을 했고 자동 화재 경보기가 소방서의 화재 사실을 알았고 그다음에 병원 당직자가 화재 초기 진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네. 산모들이잖아요. 지금 몸도 제대로 못 풀고 있는데 그쵸. 가난하게들 지금 안고 지금 바깥으로 대피했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가 있습니까? 너무 이렇게 그 이른 시간이라 사실 문 연 데도 별로 없고요. 예. 화재가 난 병원 근처에 그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이 있었어요. 여기 예. 24시간 하잖아요. 산모하고 신생아들한테 대피 공간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옆에 건물 불난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산모 한 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갓난아기를 안고 매장으로 급히 들어왔는데 너무 불안해 보여서 물 한 잔을 그냥 드렸더니 산부인과에서 불났다는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생아를 아는 산모들이 계속 매장에 들어오니까 소방서 측에서 공식적인 대피 협조 요청을 받았고 그걸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인큐베이터에 있는 신생아들도 병원 관계자들이 데리고 들어왔다고 해요. 갓 태어난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산모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몸을 회복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을 텐데 침착하게 안내를 하고 이 불이 거의 7시쯤 6시 58분쯤에 발생을 했는데 9시 반쯤에 매장을 떠나서 그 서대문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답니다. 거기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또 이 매장이 일이 되게 많았나 봐요. 청소하고 해서 업체들이 많이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그 스케줄도 다 취소를 하고 이 산모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장에 온 손님들도 갑자기 들어오면 산모들이 많이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다 설명하니까 이해하시고 가셨다고 합니다. 저 고맙네요. 만약에 그런 장소도 없었더라면 저 추운데 어디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 자영업자가 블로거를 고발하는 글을 올렸어요.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고발을 했습니까? 그 SNS에 곱창집 업주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광고를 집행을 한 건데요. 맛집 블로거가 와서 이제 먹어보고 그 소감을 올리면 사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평가를 믿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블로그를 많이 찾아보잖아요. 근데 이 맛집 블로거가 혼자 와가지고 2인분의 음식을 시켰대요. 곱창집에서. 음식이 근데 먹고 나서 무료로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음식이 짜다, 반찬이 식었다, 요크루트를 하나밖에 주지 않았다. 이런 혹평을 올렸다고 합니다. 혼자 갔는데 점심 특선이 2인분부터 된다고 해서 2인분을 주문했는데 밥이랑 요구르트를 한 개씩만 줬고 2인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했고요. 그다음에 제육볶음이 메인 메뉴인데 제육볶음이 콩나물 산 위에 올려져 있었고 반찬은 집에서 먹을 만한 평범한 느낌이었다. 근데 음식이 너무 짜고 술안주로 만든 메뉴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서비스로 배추전이 나왔는데 배추전이 밍밍하다. 반찬이 차가웠다. 날이 추우니까 따끈한 메뉴가 나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쌈배추가 아삭한 맛이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썼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주인분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은 글을 올려달라고 공짜로 음식을 제공하고 블로거를 모시는데 뭐가 문제인 건지 이 블로거가 저녁에 올 건데 점심 특선을 줄 수 있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된다. 아니 내가 갈 테니 공짜로 나한테 음식을 줘라. 내가 홍보를 해줄 테니 그리고 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 저녁에 올 건데 점심 특선은 점심에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인분 얘기가 그래요. 점심 특선을 내가 저녁에 갈 건데 저녁에 줄 수 있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분이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됐다 그랬더니 혼자 점심 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점심 특선이 나갔는데 2인분이 기준이라서 그대로 나가고 혼자 오셨으니까 요크루트는 한 병만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손님이 아니고 음식을 그냥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2개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추전도 이분은 차가웠다고 했는데 밍밍했다고 했는데 차갑고 근데 바로 구워서 나갔고 그다음에 반찬도 직접 갖다 드리고 리필을 해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이 이 블로그에게 가서 막 이렇게 뭐 항의하는 댓글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 블로그가 53만 명이래요. 누적 방문자 수가. 많네요. 하루에만 블로그 방문자 수가 3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계정과 달리 블로그는 하루에 1,000명만 가도 파워블로거라고 해요. 예.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파워풀한 인플루언서인데. 근데 원래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글 쓴 모양이죠. 그동안에. 보통 이제 내가 갈 테니 음식 준비해 놔라. 이렇게 한 모양이죠. 근데 광고를 집행했다는 거 보니까 이 업체에서 먼저 요청을 하셨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먹고 만약에 솔직하게 그렇게 글을 올릴 거면 음식을 제공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상인의 입장에서. 블로거들도 요즘에 돈 받고 홍보성으로 이제 글 올리게 되면 밑에 써야 돼요. 예, 써야 돼요. 뭐 협찬이든 뭐 광고비를 받고 글을 게재한다거나 이걸 명시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쓴다는 것도 좀 모순인 것 같고. 예.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누리꾼들이 막 찾아가서 댓글을 남기니까 이제 예.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다가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 글도 내려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양쪽의 입장이 좀 되게 달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블로거가 본인이 그런 의견을 쓰겠다고 얘기했다면 사전에 그 뭐 제공받거나 하는 거를 하지 말았어야 되거나 알리지 말았어야죠. 네. 정확하게 평가를 하려면. 아니면 제공을 받았는데도 만약 그런 상황이면 글을 올리지 말거나 아니면 난 이런 글을 올릴 건데 괜찮냐. 그렇지 않으면 돈을 지불하든지 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 상대방이 광고를 집행하는 그쵸, 거니까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 협의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요? 뭐 제가 단순한 생각입니다만. 예,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상식적인 예.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또 셀프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미성년자의 술을 팔면 안 되죠. 근데 그렇죠. 일부러 판 게 아니라 속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씀인데요. 예. 이 자영업자분이 토요일 날 미성년자 가게를 찾아왔는데요. 연말인데다 주말까지 겹쳐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약한 여자 손님 2명이 왔는데 머리는 긴 머리에 염색을 했고 화장도 했고 핸드백까지 들어서 20살은 넘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주문한 음식하고 술이 나갔는데 14만 4천어치의 술과 음식값을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라고 하면 전화가 왔대요. 부모가 전화해서 온갖 욕을 퍼붓고 고소한다고 협박을 했답니다. 그래서 고소가 진행이 됐고 진술서 쓰고 경찰서 가야 된다고 이분이 글을 올린 건데 네.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건 잘못이지만 그건 잘못을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은 직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의 생계까지 위협한다는 겁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네. 직원들도 다 가정이 있는 가장들인데 이거 생각하면 너무나 원통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자영업자가 알고 팔았다면 당연히 나쁜 거지만 모르고 속은 거잖아요. 이분의 네. 주장에 따르면 네.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손님들한테 다 전부 다 좀 나이 어려 보이면 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어떤 가게는 2004년생부터 받을 수 있는데 혹시나 몰라서 2003년생부터 출입을 시킨다든지 네. 이렇게 자체적으로 허들을 만드시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 어찌됐든 간에 신분증 예.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성년자에게 속아서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건수가 2021년에 1648건에서 작년에 1943건인데 과태료도 과태료인데 영업정지를 당하잖아요. 이분들이. 네. 그러면 네. 이제 생계가 완전히 끊기는 그렇죠. 상황이어서 그러면 내가 속았는데 네. 그 부분은 그럼 면책이 된다든지 아니면 경감을 좀 시켜준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뭐 이 어떤 규정을 어기거나 위법행위를 했다고 하면 뭐 거기에 따르는 처벌을 받아야죠. 받을 수밖에 예. 없는 거긴 한데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미성년자가 나이 속이고 의도적으로 속이고 네. 가서 술을 마셨어요. 네. 그다음에 내가 신고를 해. 맞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상황을 알고 특히나 그럼 이제 미성년자도 처벌받는 거예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더라도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했다면 사업주에게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주류를 팔다가 미성년자한테 적발이 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신분증을 위조한 사람은 그에 대한 처벌을 약하게 받죠. 그렇지만 이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미성년자에게 벌금 주는 방안까지 어렵다면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미성년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거나 봉사를 받게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사업자가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조 신분증으로 술,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을 처벌할 근거는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을 개정해서요.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쓰게 되는데 이 내용에는 타인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 사용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하면 처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참 이래저래 좀 답답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또 뭐 그것도 10만 원 한도인가요? 네. 한도가 있는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취지에서 하게 되면 그럼 요즘에 또 지자체들이 경쟁이 붙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례품을 보내주잖아요. 네. 근데 이 답례품을 두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가 돼요. 그다음에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인데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반응이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그런데 미추홀구에서 인천에 5개 업체랑 협약을 하고 13개 품목의 답례품을 기부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고향사랑 기부제 인천 미추홀구는 안 하는 편이 좋을 듯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올라왔습니다. 예. 삼겹살과 목살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기부하고 받은 포인트로 답례품을 받은 건데 살코기가 와서 목살은 잘 먹었는데 삼겹살의 경우에는 그 괜찮아 보이는 부분이 위로 포장이 돼 있어 몰랐는데 네. 비닐을 벗겨 보니까 3분의 2가 그 기름 비계 부분이어가지고 그걸 다 떼버리고 두셨다고 합니다. 네. 기부를 유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 어이가 없다. 좋은 제도인데 변질되면 누가 기부를 하겠느냐라고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는데 지금 이제 미추홀구는 업체에서 귀책 사유나 하자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락이 네. 오면 후속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경위를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자체마다 사실 예. 도시에 있는 지자체들은 마땅히 보내줄 게 없어서 네. 그것도 고민이라는 얘기도 있기도 했었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뭔가 좋은 뜻에서 했던 거니까 네, 네. 문제 지적하면 다시 교체를 그렇죠. 예. 반품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1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연간 500만 원이네요. 네. 저도 숫자를 잘못 알았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미국에서 영화에서는 볼 법한 일이 있었습니까? 네, 나홀로 집에 2 보면 케빈이 가족들하고 어디 갈래도 혼자 공항에서 다른 비행기 타잖아요. 네. 그것처럼 크리스마스에 혼자 할머니 집에 가려고 비행기를 혼자 탄 6살 캐스퍼가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주에 있는 포트마이어스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엄마가 이제 같이 비행기를 못 타니까 서류를 승무원한테 인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캐스퍼가 출발한 필라델피아에서 포트마이어스까지 가는데 3시간이 걸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해당 비행기 그 항공사한테 물어보니까 그 비행기를 안 탄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올란도에 간 거예요. 예. 이 원래 가려고 했던 포트마이어스랑 올란도는 257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비행기를 타고 간 건데 네. 지금 항공사 측에서는 내부 조사 진행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고요. 할머니는 이 상황을 설명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가 혼자 잘못된 여객기에 올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럽고 속상한 상황인데요. 예. 캐스퍼를 다시 만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나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자,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탕탕평평이라는 제목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탕탕평평은
이름 그대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탕평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특별전에서는 조선조 영조와 정조가 탕평책을 쓰면서 신하 백성들과 어떻게 소통했는지 보여준다고 합니다. 마침 새해가 영조가 즉위한 지 3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데요. 흔적의 역사, 영조와 정조가 왜 탕평책을 썼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특별전 포스터 보니까 뭐 삽살개 그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특별전 연다 그러면서 삽살개를 주인공으로 모델로 등장시키는 것도 재미있는 발상이긴 한데 예. 또 그걸 보면 또 사납게 짓는 삽살개예요. 그것도.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탕탕평평 이름 발음도 좀 어려운데 네. 탕탕평평 이름의 어떤 특별전을 보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예전에 제가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네. 규장각 자료 중에 이번에는 공개는 안 됐지만 정조의 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인장을 보면 탕탕평평 정도가 아니라 탕탕평평평평 탕탕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납게 짓는 삽살개 그다음에 탕탕평평평평 탕탕 인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진짜예요? 있습니다. 예. 탕탕평평평평 탕탕. 예. 이거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이랬을까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예. 드는데 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그 삽살개부터 살펴보면 영조가 화원 김두량의 삽살개 그림에 직접 어제시를 남겼거든요. 네. 뭐 임금이 시니까 이제 어제시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밤에 살인문을 지키는 게 너의 소임이거늘 너는 어찌하여 대낮에 그렇게 길에서 짓고 있느냐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화면 가득하게 그려진 삽살개가 고개를 막 치켜들고 이빨을 막 드러내고 사납게 짖고 있거든요. 그거 사자 같잖아요. 맞아요. 털이 이렇게 눈 다 덮고 있다가 갑자기 확 하고 이 드러내면 좀 무섭거든요. 네. 근데 영조는 왜 이런 글을 남겼습니까? 그 전시기획자 얘기를 들어보면 영조가 탕평을 반대하는 무리에게 주제도 모르고 나서지 말고 네 본분을 신하의 본분을 지키라라고 비판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별전 그 포스터 모델로 이제 나온 거죠. 네. 뭐 아전인수 해석이 아니냐 뭐 이런 의문도 들지만 네. 그 마침 그 김두량 삽살개 그림을 다룬 논문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보면은 뭐 대충 나오더라고요. 삽살개가 주인을 지키고 온갖 삿된 존재를 물리치는 충견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그런 삽살개가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위협을 한다면 그 개는 이미 그 주인을 무는 맹견일 뿐이지 충견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물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줄 알았지. 그건 아닌데. 김두량이라는 화가는 예.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임금이 이렇게 거기다가 어제시까지 써줄 정도로 뭐 대단한 실력, 그림 실력을 평가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삽살개뿐만 아니라 네. 김두량의 사계 산수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도 영조의 어제 글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김두량의 고사 목룡도라는 작품을 보면 표암 강세황의 글이 적혀 있는데 네. 거기 보면 뭐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냐면 영조 임금이 김두량에게 남리라는 호를 하사했다 이렇게 썼거든요. 예. 뭐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보면은 좀 신분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만큼 최고의 영예네요. 사랑을 받았다. 그런 화가였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림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네. 삽살개 그림 정말 잘 그렸어요. 자세히 보면 더 잘 그렸다는 느낌이 드는데 털 올 한 올까지 정말 극세밀화로 그렸거든요. 굉장히 생동감 넘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짖는 입도 그렇고 혀의 모양도 그렇고 옆으로 누운 귀도 그렇고 바짝 곤두선 털도 그렇고 치켰던 이렇게 꼬리 이런 걸 봐도 네. 뭐 그렇고 되게 싸납게 짖어요 보면. 그래서 뭐 그림을 보면 컹컹 소리가 날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들리는 듯 하는데요. 근데 반면에 김두량의 다른 개 그림이 있는데 흑구도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까만 개 그림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보면은 풀밭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뒷다리로 가려운 몸통을 긁고 있어가지고 앉아 있는데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이다라는 거고 개 그림의 전형이 이제 이암의 목연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단원이나 해원 같은 그런 개 그림이 있는데 네. 거기를 봐도 삽살개처럼 이렇게 김두량의 삽살개처럼 사납게 짓는 개는 없습니다. 대충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조가 김두량에게 야 짓는 개 좀 그려봐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글을 쓴 게 신하의 본무도 모르고 떠들대는 이런 당바싸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좀 이렇게 꾸짖는 뭐 그런 해석이 그런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온 거죠. 근데 왜 영조는 탕탕 평평평평 평이 네 글자더라고요. 그 다음에 탕탕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인장을 왜 쓴 겁니까? 예, 정조가 그런 건데 이 정조의 경우는 그 소문난 일벌레, 책벌레였다는 건 뭐 다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장한 책에 여러 가지 도장을 찍어요. 내 거다라는 그런 책이 소장본이라는 걸 도장을 찍는데 그걸 장서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보면은 장서인 중에서 보면 뜻을 크게 갖고 정진하라는 뜻인 홍제. 그래서
이 홍제가 호거든요. 벼로의 정조에. 예. 홍제전설하고 시문집도 있을 정도로. 네. 그 눈에 띄고 그다음에 만기라는 그런 장서연도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임금은 하루에 10,000가지를 처리한다 그래서 보통 서경에서 일일만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만기라고 한 장서연이 많은데 만기칠남이란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요. 그리고 탕평 관련 장서연 중에는 만천명월 주인옹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되게 심오합니다. 세상에 다양한 물 만천이 있는데 다른 군주는 그러니까 그 형태에 따라서 아무리 뭐 물이 이렇게 그 있어도 그 형태에 따라서 똑같이 비춘다라는 의미예요. 네. 굉장히 심오한 뜻인 게 뭐냐면 세상의 주인인 군주는 백성의 다양한 능력을 골고루 활용하는 존재다라는 것이 이제 이 만천명월 주인옹이라는 장서연인데 예. 모든 장서연 중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핵심 고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탕탕 평평평평 탕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을 때 그렇게 읽으니까 귀에 잘 들어오네요. 탕탕 평평평평 탕탕. 네. 왜 8글자나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를 이렇게 도장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게 8자잖아요. 예. 8자를 그 도장에다가 새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보면은 탕평평탕만 보여요. 아 그래요. 4글자만 보이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건 4글자만 보이는데 왜 이렇게 여덟 글자로 탕탕평평이라고 가냐. 8자냐고 했더니 네. 연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본에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자세히 봐라. 탕자 밑에 땡땡이 있다라는 거예요. 땡땡. 그 땡땡도 그 시절에 땡땡을 썼어요. 땡땡을 썼어요. 땡땡 많이 쓰거든요. 찍을 때. 평 밑에도 땡땡이 있고 그래서 그 땡땡이 반복보어라는 겁니다. 도장을 사진을 보면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읽으면은 정말 탕탕 평평평평 탕탕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아봤겠네요. 당연히 그게? 알아보죠. 지금도 그 보면 그렇게 이렇게도 하고 그 이 반복보어가 그렇군요.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반복했어요? 말을. 그러니까 똑같은 어떻게 거. 보면 얼마나 탕평을 갈구했으면 뭐 탕탕평평이라든가 혹은 뭐 심하게는 탕탕 평평평평 탕탕 이렇게 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죠. 정조임금이 그 정도구나라는 게 알 수가 있는데 예.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정조임금은 당신의 그 침전 이름도 탕탕평평실로 지었습니다. 실제로. 침실 자기 침실. 예, 그래서 정주실록에 나오는데 그대로 이렇게 읽어드리면 나는 침전에 특별히 탕탕평평실이라는 간판을 달았다라는 거고 예. 또 하나 뭐냐면 정구파랑 호월일가라는 글자를 크게 써서 8개의 창문에 이렇게 걸어두고 아침 저녁으로 눈여겨보면서 정말 끊임없는 교훈으로 삼고 있다라고 정주실록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창문에 붙였다는 글귀는 어떤 겁니까? 정구파랑 호월일가인데요. 예. 이건 정말 이것도 심오합니다. 변방도 오랑캐도 앞드락이나 한 집안처럼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역이라든가 당색에 따른 차별은 절대 없다라는 그런 다짐을 정조임금은 잠자리에서까지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만 들어도 훌륭한 임금이었구나 이 생각을 안 할 네. 수가 없는데요. 영정조가 추진했던 탕평이라는 말 어떤 유래를 갖고 예. 있습니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 괜히 탕탕평평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서경을 보면은 네. 주소 홍범이라는 건데 거기 보면은 붕당과 편파가 없으면 왕도가 탕탕하고 평평하다라는 데서 이제 유래가 된 말인데요. 이 주소 홍범이라는 건 뭐냐면 홍범 구주의 준말이고 그 중국 하나라 그 우왕이 하늘의 뜻에 따라 정해진 9개의 조목 구주의 큰 법 홍범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네. 그중에 5번째 조목이 황극인데 거기에 탕탕평평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탕탕평평의 핵심 조건이 뭐냐면 네. 임금이 표준을 세워서 탕평을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의 탕평책의 이님은 17세기 인물인데 박세채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소론의 영수인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북극성을 여러 별이 호위하면서 이렇게 그 궤도를 이렇게 쭉 돌듯이 예. 임금도 뭐 임금이 이렇게 뭐 정한 표준에 따라서 신하가 모든 정사를 공평하게 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북극성과 뭇별의 관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던 거하고 약간 느낌이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게 누구를 대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왕이 기준을 세우는 거다. 그렇죠. 어떻게 되더라도 왕이 기준을 세워서 공평하게 만든다. 뭐 이런 그 기준이라는 거에 오히려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표준을 세워 이뤄가는 황극탕평 이것은 박세채라는 분이 숙종 때 씨앗을 뿌려가지고 네. 영정조 때 실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임금이 표준을 세운다라는 예. 거여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권 강화에
방편이고 그것을 우리가 황극탕평 임금황이라는 거하고 지극하게 세운다 표준을 세운다 그래서 극자를 써가지고 황극탕평이라고 말을 씁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임금이 내 맘대로 뭐 기준 막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 탕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 탕평의 그 이 엑기스가 뭐냐면 어떤 당파가 정권을 잡더라도 다른 당파에 쓸만한 인물도 기용한다라는 조제론 이것이 이제 그 황극탕평의 요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조제론이 뭐냐면 약을 조제하는 그런 이치. 예. 여러 약을 이렇게 섞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약의 처방은 군주의 몫이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당파가 정권을 잡으면 반대당이 깡그리 일소가 되는 이른바 환국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다른 입장이다. 그래서 승자 독식, 패자 일소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야지만 망국적인 당파 싸움이 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탕평이라는 것은 임금이 중심이 돼가지고 화해와 공존 경쟁을 펼치는 그런 정치를 말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영조는 역사 시간은 다 배운 건데 네. 탕평책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겼습니까? 사실 이 무술이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네. 영조가 당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로 천신만고 끝에 그 왕이 올랐는데요. 네. 당시에 그 소론이 이복형이면서 장희빈이 낳은 그런 임금 경종편에 서 있었고 그 노로는 그런 경종을 압박을 해가지고 그들이 지지했던 연인공 그러니까 영조를 왕세제로 이렇게 옹립을 하거든요. 세운다 말이죠. 근데 경종이 즉위 4년 만에 승하하는 과정에서 왕세제 영조가 연루된 그런 시의 음모설, 독살설이 아주 그럴싸하게 퍼집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왕세제 영조가 경종의 와병 중에 정말로 같이 먹어서는 안 될 상극의 음식인 게장과 생감을 올렸다. 그리고 막판에는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될 인상과 부자를 함께 드시도록 고집을 했다라는 건데요. 실록에 보면은 어이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조가 고집을 해갖고 올렸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이거 역적으로 몰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세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서 실제로 막 국문이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관련자들이 와서 이게 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럴듯한 그런 그런 그 진술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었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경종이 좀 미온적으로 대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생을 역적으로 몰아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약간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숙종의 세 번째 부인인데 인원왕후하고 그다음에 왕세제가 좀 우호적이었던 소론 옹곤파 이 사람들이 도와서 겨우 왕위에 오르죠. 1724년 내년 이제 300주년 되는 해인데 근데 마지막 고비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영조의 이런 이 여러 가지 의혹 정통성을 문제 삼은 이인자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난을 일으키는데 그 난에 가담한 사람이 20만 명이나 되는 그런 굉장한 큰 난이 일어나거든요. 이 반란이 정말로 가까스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진압이 되죠. 근데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임금이 자리에 오르면은 복수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지금 탕평책을 썼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소론들 많이 죽이긴 했어요. 결국은 그랬는데요. 이런 그 상처 입은 그런 정통성을 해결하고 민심을 추스리기 위해서 소통 방안을 마련하는데 착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아니다 변명하는 것들을 만드는데 이인재의 난을 평정한 내용을 담은 감난록이라는 책을 보면 모든 반란의 이 뿌리는 붕당이 있다. 당파 싸움이 있다라고 못을 박는데 왜냐하면 영조는 뭐라 하게 되냐면 소론이 경종을 밀고 노론이 자기 자신 왕세제를 밀었기 때문에 이게 죽기 살기 싸움으로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 후보자를 미는 형세니까 이게 잘못하면 패배자는 반란 역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완전히 승자 독식, 패자 일소 그런 식으로 해서 죽이는 관계가 됐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 반란도 그렇고 붕당이 있다라고 못 박았죠. 그러니까 피가 막 피 흘리는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생 결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제론 같은 그런 게 나온 건데. 그러면서 영조가 나는 경종 승하하고는 관련이 없어라고 하는 그런 그 변명의 글을 막 여기저기서 남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그 효종과 현종, 숙종의 혈통을 잇는 사람은 경종하고 나뿐이야. 정통성에 문제가 없어. 그리고 경종의 명으로 내가 왕세자가 된 거지. 왕세자가 된 거니 내가 누구의 뭐 명에 따라서 한 것도 아니야.
경정이 나보고 시켜준 거니까 그렇다라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개장 사건, 최대 의혹 사건인데 예. 독살설 관련해서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경정께서 드신 게장은 내가 아니라 수락관에서 올린 거야. 그리고 가을철 별미라고 해서 형님이 정말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 너희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해. 네네. 그런 식으로 계속 변명을 하는 그런 책도 내고 그렇습니다. 근데 변명이라기보다는 당시에는 예. 막 아닌데 옵니다. 뭐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정면 돌파를 선언한 정면 거나 돌파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정통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득도 하고 힘으로 해결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왕권을 다지고 이인자의 난도 이제 뭐 이렇게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황국 탕평을 뭐 선언하는데 이 1742년에 성균관에 탕평비를 세웁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두루 사귀고 치우치지 않으면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치우치고 두루 사귀지 않으면 소인이 사사로운 생각이다라는 그런 글을 쓰고 성균관 유생들한테는 너희들 당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과거 시험장에 나오지도 마. 뭐 그런 식으로 훈계를 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조는 아예 붕당을 탁 깨버려 버리겠다. 그런 의지를 보인 거네요. 그러고 싶었는데 그건 뭐 사실 솔직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붕당이라는 게 지금도 뭐 파가 계속 나뉘잖아요. 뭐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건데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정조는 또 한 가지 더 첨가하는 건 의리탕평을 세워요. 근데 의리를 누가 세우냐? 임금이 의리를 세운다라는 거죠. 그것도 역시 임금이 세우는 거네요. 근데 이제 이거 의리는 학문이 신하들보다 이렇게 뛰어나야지 뭔가 의리를 세우잖아요. 정조는 어떻게 보면은 군사 즉 만백성과 신하들의 아버지이자 스승일 정도로 학문이 뛰어났지 않습니까? 그네들보다 더 학문이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의리를 세울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인사행정도 온전히 이제는 왕이 틀어잡고 하는 건데 거기 1785년 12월에 창덕궁에서 열린 그런 칠림 도목정사라는 게 있는데 그걸 그린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적나라하게 나오게 되죠. 도목정사가 뭐예요? 인사고과. 관리들이 인사고과를 토대로 해서 인사이동, 승진, 삭탈 이런 거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거기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어자 앞에 이렇게 3배수의 후보자 명단 이런 게 이렇게 보여요. 네. 그 3배수가 있으면 거기는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러면서 옥새도 이제 정각 밖에 이렇게 있고 특히나 이 규장각 관원들의 전진 배치가 눈에 띄는데 규장각 관원들이 승지와 함께 내시와 사관 다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오히려 인사행정 담당인 이조 병조의 어떤 당상관들 담당자들이 텐마루에 앉아 있고 실무자들 이조 병조 텐마루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정각 밖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조가 규장각 관원 뭐 이런 측근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왕권 강화를 모색했다라는 것을 그 그림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 이렇게 탁 낙점하듯이 한 거잖아요. 뭐 당파에 따라서 인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엄청 강화가 됐는데 유명한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재상이자 당시 69살이 된 노재상이 심한제에게 보낸 편지, 비밀 편지라고 하는 것이 뭐 몇 년 전에 이렇게 공개가 되고 그랬는데 편지를 통해서 이제 뭐 사직상소를 내라고 막 사주를 하고 진짜 내면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미리 보여줘 나한테 사직상소를 내가 보고 한번 데스크 보고서 허락을 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진짜 허락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사주하는 사직상소를 사주하는 그런 편지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로 이 심한지는 그거의 사주에 따라서 상소도 내고 막 사직도 내고 그러면서 진짜로 물러납니다. 이조 참판직에서 물러나고 규장각의 제약직에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조가 노재상에게 입에 담지 못할 뭐 욕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예를 들자면 그거죠. 69살 47살 정조가 69살 심한지한테 경을 내가 격이 없이 여기는데 경은 갈수록 입조심하지 않는구나. 이 떡이나 먹고 말 좀 전하지 마라라는 속담을 명심하라 라고 하면서 생각 없는 늙은이 같으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자들을 가리켜서는 어떤 놈들이기에 감히 주둥아리를 놀리는가. 그리고 호로자식이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욕설도 퍼붓고 그렇습니다. 그걸 기록으로 남겼다는 게 오히려 좀 신기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조와 정조가 추진했던 탕평책 성공을 거둔 겁니까? 근데 뭐 즉위한 지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무슨 당파 싸움이 많고 뭐 그렇습니다. 뭐 동서, 대북, 소북, 남서, 노론, 소도로 바뀌고 지금은 청명당으로 분화했다라는 그런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개탄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그렇게 뭐 이렇게 되지는 않았죠. 그러면 탕평책은 실패한 거네요. 그러나 이 왕권 강화든 뭐든 간에 백성들의 삶의 보탬이 되면 그것으로 업적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균요법이라든가 혹은 하천 정비 사업 이런 것들도 이제 붕당이 좀 어떻게 보면 덜어지니까
그런 백성들의 삶을 보듬는 정책 이런 것들을 펼쳐가지고 균역법이라든가 하천 정비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 시행을 했죠. 이런 것 우리 정치권도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로 그렇습니다. 힘 가지고 뭐 싸우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민생이다. 그렇죠. 그거 해결하면 기본적으로 백성을 향한 그런 마음씨의 발로였다라는 것은 뭐 확실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탕탕 평평평평 탕탕. 오늘 재미있는 거 배웠습니다.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형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